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진짜 주말에 장이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는 그래도 세종대왕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월요일장 열리진 않아요. 월요일장 열리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불안한 마음은 계속 있죠. 뉴욕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이만큼 빠질 재료인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만큼 시장의 센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좀 폭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제목에서처럼 good is bad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나쁜 거. 지금은 진짜 bad is good이고 good is bad예요.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연준이 더 이제 빡세게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우려감으로 시장이 빠져버리고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좀 잘 안 좋게 나오면 연준이 좀 겁내할 거다. 피봇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발표되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는 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고 그게 오히려 굿이지 배드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고용 지표가 그러면 막 진짜 나스닥이 정말 폭락할 정도로 그러면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11월 달에 75bp 한다. 12월 달에 50bp 한다.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 25bp 한다. 이거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반영돼서 그게 가격에 프라이싱된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저점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지난주 저점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려면 그거보다 더 세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준이 뭐 원빅을 한다. 100bp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아니면 75bp 막 두 번 연속 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이 정도 고용 지표 결과 가지고 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시장의 센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폭락쟁이들이 계속 여러분들 좀 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강세론자이지만 최근에는 신중론자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폭락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럼 시장이 완전 박살나서 나스닥 기준 7천을 가고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2천 깨고 다시 뭐 그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1700까지 갈 것이냐라는 건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러니까 폭락쟁이들이 시장을 좀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을 너무 겁내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래 지금 요즘에 폭락쟁이들은 보면 그래야지 어그로가 끌리잖아.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룹급이 뭐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그룹급 인사들 이런 것들도 그런 사람들도 뭐 이 예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시장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아주 더 강하게 아주 강하게 그다음에 뭐 유튜버들은 더 하죠. 예,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막 내면서 요즘에 보니까 삼성전자도 한 3만 원 또 이야기 또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시장을 좀 막 이렇게 좀 불안하게 만드는데 하나씩 제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좀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향이 강세론자는 맞죠. 최근에 좀 신중론자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폭락쟁이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빠질 것이냐라는 거 부분을 대해서 제가 또 하나씩 좀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옆에 이쪽에 보이시죠? 위에 이렇게 보이시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화수목 저녁 10시에 라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간 되시면 아프리카 TV 라이브 참여하시면 될 거고 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SBS 라디오 목돈 연구소라고 해서 화요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 20분에 제가 라디오 패널로 출연을 하니까 혹시라도 뭐 라디오 좀 자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시간에 맞추셔서 러브 FM입니다. SBS. 요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8시 20분부터 제가 한 10시까지 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니까 출근하실 때 이렇게 그냥 편하게 꽂고 라디오 듣듯이 꽂고 한번 출근길에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좀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좀 스트리밍 하는 시간을 좀 더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화요일이고 나중에 좀 분위기가 좋으면 일요일 저녁에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많지가 않습니다. 구독자 수 대비해서
스트리밍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화요일 아침에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도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자, 결과 일단 이제 그 뉴욕 증시를 폭락시켰던 고용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만큼까지 빠질 거냐라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시장의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26만 명이 이제 신규 고용이 늘은 거죠. 26만 명 이제 신규 고용으로 좀 늘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이거는 뭐 크게 신규 고용이 는 거는 그렇게 크게 그거진 않아. 왜냐면 전달 대비해서는 빠졌거든. 전달이 31만 명이었잖아요. 예. 31만 명이었다가 시장 컨센이 25만 명. 근데 시장 예상치보다 1만 명 정도 더 늘었어요. 26만 명. 26만 명 정도 더 늘은 거고. 이거는 별로 이제 크게 좋지는 않은데 막 이게 막 와 뭐 시장이 막 이 연준이 뭐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이 노동 시장이 견조하니까 이거 더 올려도 돼. 안 빡살라 뭐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것 때문이잖아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그렇다. 50년 내 최저치 3.5%를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좀 우려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3.5는 지지난달이 3.5였어요, 여러분. 지지난달이 3.5였다니까. 예.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지지난달에 어쨌든 또 뭐 하락을 또 하긴 했지만 어쨌든 막 50년 내 뭐 이 최저치다라는 건데 지지난달에도 3.5였다니까. 이게 뭐 되게 엄청나게 새로운 건 아니라니까. 예. 물론 근데 와 고용이 진짜 생각보다 안 죽네. 연준이 피보수 안 하겠네라는 우려감을 자극시킬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우리가 처음 보는 숫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 한번 우리는 지지난달에 우리 7월달 지표에서 한번 봤죠 이거를. 예. 봤죠? 예. 지금 우리는 봤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의 3.7로 살짝 높아지면서 그러면 뭐 이때는 뭐 그러면 뭐 고용지표 뭐 이거 실업률 높아져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잘 갔어요. 예, 뭐 지가 엄청나게 뭐 잘 돼가 이제 뭐 패드 피봇 한다 하면서 그래 갔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 예. 그리고 이번에 다시 좀 낮아졌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좀 안 좋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고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이 또 우려하는 것도 이거잖아요. 노동 참여율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는 노동 참여율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일하러 많이 가는구나. 그럼 노동 참여율이 늘어난다라는 건 실업률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노동 참여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좀 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한 0.1% 다시 빠졌어.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0.1% 빠졌어요. 0.1%. 그리고 이걸 자꾸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팬데믹 때가 평균적으로 노동 참여율이 63%가 넘었거든요. 63%가 넘다 보니까 야 아직까지 팬데믹 때만큼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이 63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실업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완벽한 은퇴, 완전한 은퇴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팬데믹 때 막 뭐 원래는 이랬으니까 이게 지금 노동 참여율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상황이 바뀌었다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실업률을 너무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그러니까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최종적으로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나는 최종 은퇴를 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어차피 나는 국인 활동을 안 한단 말이야. 어차피 안 할 거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이 나는 일할 거야. 일을 할 거야. 라는 사람의 전체적인 비율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5라는 숫자 자체가 그래서 노동시장 자체가 아주 좋다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봐도 더 좋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든 상태에서 나온 거잖아. 표본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가지고 너무 막 고용 시장이 너무 화랑이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연준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그러면 야, 이 노동시장이 안 죽으니까 더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더 강력하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전환되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9월 FMC 회의에서 이 점도표를 찍었었던 정도의 그 매파적인 성향보다도 더 매파적일 것이냐 이거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더 그렇게 그러니까 지 전저점을 뒤에 제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겠지만 지 전저점을 깰 만한 이슈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임금 상승률은 많이 좀 줄어들고는 있어요. 물론 여전히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 상승을 하죠. 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았습니다.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거라 봤죠. 예,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근데 이제 더 이상 상승하는 속도는 좀 더디다라는 거고. 아시겠지만 주거비라든지 그 다음에 임금이라는 건 여러분 오를 때도 사실 급하게 오르진 않고요.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하게 뭐 진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에 만약에 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다가 만약 임금이 올라가요. 뭐 회사가 좋아서 막 좋아서 임금을 만약 한 350만 원 줬어요. 근데 또 회사가 또 나쁘다고 해가지고 다시 300만 원 갑자기 팍 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회사도 잘 아는 거야. 한번 올린 임금은 쉽게 꺾을 수가 없으니까 올려줄 때도 신중해.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좀 더뎌요. 하지만 또 한번 올려놓으면 또 그걸 또 깎기도 쉽지가 않아. 그리고 요즘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인 자체가 그러니까 구직을 구인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고용 같은 것들은 상당히 다 후행 지표입니다. 굉장한 레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제레미 시걸 교수도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했죠. 연준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이 너무 그러니까 후행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판단한다. 사실 그 우리 그 인플레이션 지표들 뭐 CPI라든지 PCE 같은 것도 굉장히 레깅이 있는 지표들이잖아요. 주거비는 뭐 엄청난 레깅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용도 이게 만약에 앞으로 한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이게 미리 있게 반영돼 가지고 기업들이 고용을 다 자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꺾이면 고용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고용을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 경기가 좋다고 뭐 바로 팍 고용해보고 안 좋으면 팍 자르고 그러니까 됩니까? 물론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노동 탄력도는 훨씬 더 높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자를 수는 없단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무조건 딱 안 좋아졌다고 바로 자릅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용이라는 거는 이 경기가 나빠지고 나서 한참 진짜 더 이상 뭐 예를 들어 뭐 이 원가 절감하고 뭘 다 깎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사람 이제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후행이야, 후행. 후행 지표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약간 이제 연준의 정책을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예. CPI도 너무 후행적이다라는 거고 어쨌든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 고용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실업률이 막 3%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규 비농업 부분 일자리 증가가 막 40만 건이 넘어. 40만 건이.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한 5%까지 올릴 겁니다. 최종 금리를. 근데 그게 지금 아니다. 여전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은 꺾이고 있어요. 이거 나중 되면 진짜 급격하게 꺾일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이거 아까도 했지만 후행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어쨌든 경기를 둔화시키잖아. 고용은 완만하게 안 꺾여요. 하다가 그걸 버티다가 그다음에 안 되겠다 싶으면 빡 줄이면 그때부터 확 줄어든단 말이야. 확. 예. 여기 보시면 추세를 보세요. 신규 일자리 증가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고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게 이제 팬데믹 이전에 지금 팬데믹이 나오고 이제 일자리가 이제 이만큼 빠진 거잖아요. 일자리가 이만큼 빡 날아갔어 이때.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좀 늘어서 지금은 어때요? 팬데믹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더 늘만한 것도 어려워. 새로운 뭔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신규로 생기지 않는 이상에야 더 늘긴 어렵다니까. 그러면 신규 고용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증가율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선반영이야. 시장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좀 아쉽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시장이 센티가 지금 좀 부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린 거. 그러니까 시계열을 짧게 보면 한 달, 뭐 그러니까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시장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좋을 게 별로 없어 보여요. 하지만 시계열을 조금 더 넓힌다면,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나 고용의 레깅이 이제 반영되는 시점, 최소한 한 분기가 지나겠죠. 그러면 3개월 후, 3개월 후 아니면 뭐 반기 아니면 1년 후 이렇게 시계열을 좀 넓게 보면 확실하게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이슈,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눈앞에 있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장을 포기하고 시장이 이제 끝났다. 나스닥은 17,000까지 갈 것이고 코스피는 2,000 깨면서 그러니까 1,700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해가지고 야 지금이라도 있는 거 다 손절해버리고 지금이라도 그럼 SQQQ 뭐 하고 아니면 뭐 곧버스를 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라고 해서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재들, 지표들은 대부분 다 3개월 후행으로 보고 결국에는 이게 3개월이 지나면 시장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완만하게 좀 꺾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물론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한 15만 명 정도를 신규 고용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뭐 사실상 뭐 그 좀 일용직들이지 않습니까? 좀 단기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좀 알바 같은 그런 느낌인 거고 사실상 이제 좀 이게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애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거 구글도 그랬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계속 지금 어떻게 해요? 감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구인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쭉 갔다가 떨어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보세요. 구인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당장엔 아까도 있지만 이 노동 지표에는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3개월의 레깅을 두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노동시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요와 관련된 부분 좀 떨어지는 게 3개월 후에는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떨어지고 있죠. 구직과 관련된 부분도 급격하게 구직을 확 이제 늘렸다가 옆으로 좀 평평하게 가다가 한번 꺾이나 싶더니만 다시 구직도 살짝 이제 하락세가 멈췄죠. 그러니까 구인은 화끈하게 떨어지고 구직에 대한 거는 지금은 좀 유지된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만날 겁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겠죠. 그러면서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도 어떻게 돼? 상승세는 누그러졌죠. 죄송합니다. 요렇게 가야죠. 색깔 보신 것처럼 쭉 늘었다가 평평해졌죠. 요렇게 완만하게 평평해지고 있죠. 그런 것들. 그렇게 된다. 요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또 이제 주요 기업들은 또 자동화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 물론 지금의 이 노동시장의 그러니까 이 불균형은 서비스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그 이런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서비스업에서 오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 완화된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나치게 이 부분을 너무 우려할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또 우려감이 또 어제 자극됐던 건 유가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오펙이 그 미국의 뒤통수를 그냥 그대로 후려패버렸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사우디는 제가 보기에는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미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반미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 갔을 때 뒤통수는 살짝 때렸거든. 살살 때렸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냥 대놓고 그냥 패버렸어요. 이 정도로 원래 그렇잖아요. 한 번은 실수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이 되면 실수가 아니죠. 보이죠. 그러니까 딱 대놓고 빈살만은 그냥 반미하겠다. 완벽하게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로 넘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한 70년의 역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호 관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야 그래도라고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 나오면 미국도 결단을 하겠죠. 아, 그럼 이제 사우디를 좀 끊어내겠다. 아, 얘가 아예 그 반미 노선을 탔네. 좋아. 너 이제 베네수엘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봤지? 내가 그걸 한번 보여주겠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감산이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유국들에게는 굉장히 재앙이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예전에 한번 그 트럼프가 한번 보여줬잖아요. 유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거. 물론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리지는 못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미국에게 지금 대항을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에게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고 유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향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그것도 뒤에 또 찾아 설명드리고 사실 오펙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계속 TV 방송, 아니, 그러니까 라디오든 이런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면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유가가 막 130 갈 때도 실제로 공급이 더 많다. 공급이 더 많고 그냥 단지 센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거지 결국은 떨어진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여기서 감산을 안 하면 유가는 폭락이에요. 지금 또 사실 수요 공급이 좀 더 많거든요. 옆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이게 꺾일 거란 말이야. 수요는 더 둔화된단 말이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 공급량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는 뭐 지난달 거니까 이거는 나중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수요는 이게 지금 하루 1억 배럴 사용량이 안 나올 겁니다. 이제 나중 되면 이거 한 9,500만 배럴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9,500만 배럴까지. 뭐 이때까지는 안 나겠지. 팬데믹까지는 이거는 이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9,600만 배럴, 9,500만 배럴 정도 이 정도까지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장밋빛 미래였잖아. 이거는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얘들이 만약에 그 공급을 유지한다? 그러면 또 유가는 또 50불 막 40불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그걸 당연히 사우디는 잘 알고 있지. 그래서 감산하는 게 맞아. 감산하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가 딱 눈에 보이기에 200만 배럴이니까 너무 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200만 배럴을 그럼 감산하는 게 그러면 아주 절대적으로 그럼 물가를 막 폭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그럼 그 정도의 감산이냐? 전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전체 그러니까 오펙 200만 배럴 해봐야 오펙이 하루에 생산하는 거에 10%도 안 돼요, 여러분. 10%도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오펙에서 200만 배럴 자체를 하루 감산을 한다 해서 실제로 200만 배럴 감산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펙은 많은 나라가 있지만 뭐 사실 이런 리비아라든지 그러니까 뭐 카타르, 쿠웨이트, 그다음에 러시아는 뭐 오펙 플러스긴 하지만 그다음에 뭐 그런 이런 그러니까 사우디 이런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이 원활하게 내가 막 증산하고 싶으면 막 증산도 하고 감산하고 싶으면 감산도 막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나라들 리비아도 그렇고요. 좀 정세가 불안하고 아니면 이런 이 원유 시추 시설 자체가 좀 낙후되거나 이런 쪽은 뭐 대표적으로 앙골라 그다음에 뭐 그런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은 증산을 해도 증산을 못했어요. 계속 쿼터를 못 채웠다니까. 쿼터를 못 채우고 있었어. 지금도 못 채워요. 그런 과정에서 200만 배럴이란 숫자 자체만 내린다고 해서 그렇게 해봐야 쿼터로 나누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우디라든지 이런 중동 국가들은 감산이 될 거예요. 한 50만 배럴에서 한 80만 배럴 정도는 감산이 되겠죠. 근데 나머지 애들은 감산시킬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왜? 이미 어차피 증산의 쿼터도 못 맞췄는데. 아니 원래 나오는 쿼터도 못 맞추고 있어요. 허덕이고 있는데 감산을 왜 합니까? 감산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200만 배럴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감산에 영향을 주는 건 100만 배럴 또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왜 저로 올랐냐? 어쨌든 뭐 이벤트가 나왔으니까 초반에 반응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급량이 나오는 걸 보면 점점점점점 생각보다 감산이 안 되네. 생각보다 감산이 안 됐네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차를 두고 유가를 결국에는 하향 안정화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아까도 했지만 이거는 좀 이제 이 미국의 시추 공수 그러니까 쉐일 오일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신규 이제 그러니까 원유를 뽑는 시추 공수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데 이번 주엔 좀 줄었어요. 세개가 줄었죠. 세개가 줄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개가 줄었으면 이게 왜 줄었겠어요? 이제 쉐일 오일 업체들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뭐 때문에? 태풍 때문에.
그 이안 때문에 준 거지 이거 끝나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좀 줄었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늘었죠.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시추 공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금 현재 유가의 그 시추 공수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보면 예, 급락했다가 조금 계속 리그수가 올라오죠. 이건 미국입니다. 올라오죠. 그나마 바이든이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쉐일 오일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좀 약간 스탠스가 애매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등이 불 떨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캐라고는 하지만 쉐일 오일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얘들은 지금 친환경을 가는데 얘 말만 믿고 아주 막 드라이브 걸었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또 규제 맞고 하면 우리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이거 회수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겁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미국도 미국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화끈하게 잡히지 않는 이상 쉐일 오일에 대한 규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의 쉐일 오일은 미국에만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공급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특히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유럽 쪽에. 지금 독일과 유럽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에너지를 받으려고 그 선납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니까 재정적으로 그 유가 지원을 하잖아. 그러면서 선납금을 아예 미리 줘버리잖아요. 미국 쉐일오일 업체들에게.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쉐일오일 업체들은 엄청 좋아요. 미리 선납금을 받는다니까. 미리 이미 쉽게 말하면 얼마치를 내가 생산을 하면 그러니까 얼마를 수주를 저기 이제 얼마 줄 거를 미리 다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파기가 불확실하지가 않아요. 내가 파놨는데 예전처럼 이거 안 사가면 어떡하지? 내가 엄청나게 확장을 해놨는데 야 이거 나중에 확장해놓은 돈만 되고 나중에 이거 기름 남아 돌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야. 왜? 지금은 미리 물량 확보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라든지 지금 돈 없는 나라들이 프랑스라든지 독일의 저 행동, 그러니까 그리고 영국 이런 행동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재정이 없어가지고 돈 없어 죽겠는데, 근데 얘들은 자기들이 돈 있으니까 자기들 막 미리 뿌려가지고 미리 다 사놓는 거잖아. 그러면 이탈리아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가 그럼 우리도 그럼 재정적으로 더 돈을 뿌리겠다고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거 지금. 어쨌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에너지는 캐는 족족 내가 사가겠다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의 쉐일오일 업체들을 규제하진 않을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쉐일오일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없다. 불확실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 계속 요 리그 수는 계속 늘 겁니다. 계속 늘 거라는 거죠. 근데 수요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죠. 수요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유가가 여기서 뭐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130불, 140불, 150불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한 95불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200만 배럴의 감산에 대한 우려감은 있으니까 그 충격은. 하지만 그게 꺾고 나서는 점진적으로 다시 생각해봤는데 뭐 감산도 그래 안 될 것 같고 수요도 줄어드는데 미국은 계속 지금 셰일 오일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뭐 유가는 더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걸 시간차를 두고 시장은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물가를 엄청나게 자극시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는 완만하게 저도 꺾인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8월달 그 CPI를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강세론자가 신중종자가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간차는 좀 물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게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추이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코어 CPI를 아주 자극시켰던 미국의 물가를 아주 강하게 자극시켰던 게 중고차 가격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드디어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항공요금도 꺾였거든요. 항공요금도 꺾였다. 다만 지금 걱정되는 건 음식료랑 그 다음에 주거비, 그 다음에 임금이잖아요. 이게 지금 잘 안 꺾인다. 근데 제가 이거 이전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음식료는 사실 원래는 헤드라인 CPI에 포함이 되죠. 왜? 변동성이 커서. 근데 실제로 음식료는 변동성이 크긴 큰데 중요한 건 이것도 에너지와 다르게 굉장한 레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휘발유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한 1, 2주 정도의 레깅을 두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잖아요. 에너지는. 근데 음식은 달라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곡물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에 뭐 우리가 먹는 뭐 파스타 집에서 파스타 가격이 오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만약에 또 뭐 곡물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뭐 파스타 가격이 올랐다가 또 바로 내립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음식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원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포함되는 서비스 나머지 부가적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곡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여기에 대한 이 반영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곡물이 급등했을 때 실제로 음식료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크게 막 빠르게 안 올랐단 말이야. 근데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이 오히려 내릴 때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음식료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시기는 5, 6월 달부터였어요. 근데 곡물 가격은 3월 달부터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급락하는 시점에서 곡물 가격이 오히려 음식료 가격이 올랐어요. 그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처럼 기다리고 하다가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 게 이제 또 지금 곡물 가격이 떨어졌다고 당장 내리게 가겠습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료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헤드라인 가격,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를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좀 충격을 줬던 게 도시가스 가격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지금 헨리 허브의 천연가스 가격은 또 내렸습니다. 지난달보다. 그럼 이것도 좀 하락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그 다음에 지난달이 약간 변수가 됐던 게 의류 그 다음에 가구 근데 이건 사실 일회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빠지고 나면 그래도 물가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거고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뚜껑 열어봐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시장의 예상치가 좀 높아요. 왜냐하면 헤드라인은 지금 현재 예상은 8.1이죠. 헤드라인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원래 지난달 8.3에서 한 8.1 될 거다. 다만 코어 CPI는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번에 6.5까지 보더라고요. 6.5. 근데 이게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 헤드라인 8.1, 코어 6.5. 근데 만약에 이게 다음 주에 혹시라도 7%까지 떨어진다. 7.9. 그 다음에 코어는 더 올라가지 않는다. 한 6.3. 뭐 이렇게만 나와주면 시장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제가 오늘 제목에서 산 건 다음 주 시장 급등합니다라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물가 지표가 괜찮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 예상과 다르게 물가가 또 안 좋게 나왔다. 또 급등했다. 그러면 전자점 깹니다. 네. 그러면 전자점을 깨야죠. 깨겠죠. 무조건 깰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가가 나쁘지 않을 거다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의 컨센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 그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가만 또 잡혀주면 시장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포기는 하지 마시라. 다만 그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제 시장 좀 좋게 본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자리에서 그럼 저가 매수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계속 제가 지금은 매수를 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가지고 있으면 현금을 가지고 계세요. 하방에 베팅도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상승을 베팅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일단 지금은 현금을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하지만 시장은 저는 여전히 추세 하락은 하지 않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 이거죠. 미국의 이제 기업 이익이 물론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안 좋죠. 하지만 기업이 이익률이 둔화되긴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깎이지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이제 폭락쟁이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처럼, 왜냐면 르이만 사태 때처럼라고 이야기하기지만 다르다. 왜냐 근본적으로 가장 다른 건 이겁니다. 닷컴 버블 때는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이미 기업의 실적은 꺾였어요. 그리고 닷컴 버블이 터졌고요. 여기 리만 사태 때도 이미 기업의 실적은 꺾였어요. 그리고 리만 사태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하물며 팬데믹 때도 기업의 실적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팬데믹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기업의 실적이 계속 올라갑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증가율이 좀 둔화되긴 하지만 어쨌든 기업은 돈은 계속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이 상황에서 시장이 닷컴 버블 때나 아니면 리만 사태처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은 변동성이 클 수 있고 단기적으로 분명히 한두 달 정도 더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인 시장의 폭락, 그러니까 추세적인 하락, 닷컴 버블 때와 같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그리고 그걸 회복하는 데까지 10년 걸리는 이런 이제 장기적인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장 심리가 너무 과매도입니다. 너무 안 좋죠. 지금 익스트림 피어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좀 공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그마한 악재에도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한다. 근데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